안녕하십니까. 노지감귤 6월과 7월 재배 관리에 대해서 강의할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감귤지도팀장 최순국입니다. 기상이 과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좀 달리 흐르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상 상황을 쭉 보시면 3월과 5월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요. 지금 대체적으로 3월 중순이 되면 기온이 15도를 넘고 있습니다. 15도가 넘어가면서 발화가 대부분 지속이 됐고요. 그 중에 만개가 되는 그런 시점에 가면 또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말에서부터 5월까지 가서 보시면 과거에 2022년도나 21년도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낮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에 보면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열매가 낙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열매와 꽃이 많다 보니까 열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나무에 붙어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열매는 거의 대부분 94~5% 정도가 낙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5월 강수량도 보시면요, 3월까지 강수량은 보면 거의 우리 기본적인 감귤 생육에 좋은 쪽으로 비가 왔습니다만은 4월 들어서면서 비가 한번 크게 오고요. 그 다음에 5월 초반에 비가 300mm 가까운 비가 저희들 제주도에 과원에 거의 비가 내리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온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면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3월 기상 관련해서 발화 상황이라든지 만개 상황을 보시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 사이에 우리 제주 지역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화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만개 시점에 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부분 만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만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저온으로 흐르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개 후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1차 생리낙과가 피크에 달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생리낙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감귤 발화 상황이라든지 만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노지감귤 발화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가 전년에 비해서 한 3일에서 9일 정도가 빠른 그런 형태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 지역 서귀포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빨라져서 3월 달에 대부분 발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보면 3월 27일 평균 발화기입니다. 지금 3월 27일 평균 발화기라는 것은 지금 제주도가 우리가 발화기 조사한 이래 가장 빠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발화가 빨라졌다고 해서 만개가 꽃이 피는 게 빨라졌느냐? 꽃이 빨라진 것도 전년 대비 대부분 한 2일에서 3일 정도 꽃이 빨라졌습니다. 발화가 7일에서 10일 정도 앞당겨졌다면 만개는 3일에서 2일 정도가 빨라져서 작년과 큰 차이 없이 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4월 만개가 돼서 우리가 2021년도에 첫 4월 만개가 있은 후에 두 번째로 4월 달에 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착화 상황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처럼 각 마디마다 꽃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꽃이 3개, 4개, 5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꽃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꽃이 오다 보면 나무 수세는 급격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착화 상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의 착화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2016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하면 저희들 감귤원에 나무들이 얼어서, 즉 동해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죽고 피해를 본 해입니다. 그 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꽃 핀 상황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데 꽃이 피는 상황에서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꽃과 그 다음에 열매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잿빛 곰팡이가 많이 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시면 지금 시기부터가 생리낙과가 되고 봄순과 열매가 자라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해야 되는 게 봄순을 어떻게 굳힐 것인가, 여름비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열매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비지 확보가 또 중요합니다. 예비지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품질을 위한 타입백 피복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생리낙과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고온에 의해서 호흡량이 증가하면 나무의 양분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조가 부족하면 잎에서 양분 생성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순과 이게 뿌리가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새순, 과실, 뿌리 이런 양분 경합에 의해서 생리낙과가 더 됩니다. 또 잎수가 지금 꽃이 많다 보니까 잎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분한 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는 더 낙과가 될 것입니다. 나무 영양소면 또 질소가 부족해도 낙과가 조장이 되고요. 토양 상태가 건조나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서 과습이 돼도 생리낙과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우리가 꽃따기라든지 꽃전정을 통해서 생리낙과를 낮춰가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1차 생리낙과는요, 대개 보면 만개가 된 후에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한 30일간 지속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열매가 달린 꼭지가 함께 떨어지는데요, 이때 떨어지는 것들은 대개 보면 양분의 부족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요, 잎당 열매가 하나씩 왔을 때하고는 틀리 잎당 열매가 4-5개씩 왔을 때는 분명히 양분에 대한 경합이 있을 것이고 양분 부족으로 인한 낙과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봄철에 아직 5월 초에는 지금 온도가 좀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5월 중반이 지나가면 분명히 기온이 높고 야간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서 햇빛 비치는 시간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생리낙과가 많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생리낙과는요, 1차 낙과가 종료된 20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꾸준히 낙과가 됩니다. 근데 2차 생리낙과는 탄수화물 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의 많은 호흡량과 고온 건조에서 대부분 떨어지는데요, 이 햇빛 쬐는 시간이 적고 온도가 높을 때, 특히 야간 기온이 높을 때 2차 낙과가 많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2010년도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했는데요, 2010년도의 그 낙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6년도에도요, 대부분 초반에 이렇게 낙과가 이렇게 잘 안 되다가 중반에 되면 5월 말 정도가 돼서 많은 양의 열매들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 6월 중순이 되면 많은 양이 떨어지면서 열매 생리낙과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낙과도 6월 중순이 되면 2차 낙과가, 그 다음에 7월 중순 가서도요, 계속해서 2차 낙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낙과하고 2차 낙과를 어떤 상황을 되게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 1차 낙과가 진행이 돼서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됐을 때 첫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일주일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낙과 피크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기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간 기온과 그 다음에 일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가 생리낙과 됐을 때 일조 상황과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을 비교해 본 겁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대부분 1차 생리낙과 피크를 보여주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 문양에서 표시가 된 부분들이 2차 낙과가 피크를 보인 그런 시점의 상황들입니다. 대개 보시면 일조량이 적고요, 야간 기온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대부분 낙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낙과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5월 중순과 중순에 대해서 많은 비와 함께 날씨가 계속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온으로 가고 있어서 낙과는 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순이 넘어서 고온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낙과는 심각하게 낙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원에 가서 보시면 지금 봄순들이 굳지 못하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것들이 대개 보면 5월 달에서 만개가 된 시점에서 저온으로 흐를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가적심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가지들이 자가적심이 안 돼서 과범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범무가 이루어지게 되면 낙과가 또한 많이 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상황입니다. 열매 상황이 낙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낙과가 지속이 될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 6년간 감귤 생리낙과율을 한번 보면은요, 평균 88.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87%에서 91% 수준, 그 수준에서 낙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와 비슷한 2016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꽃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화엽비가 다른 때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상태에서, 즉 꽃이 2배, 3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낙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착과수도 다른 때 보면 5천에서 대부분 7천 정도의 열매가 붙는다면 이때는 10,000개 정도의 꽃이 와서 실질적으로 열매가 착과된 양을 보시면 가장 적은 625개 정도가 착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낙과율도 90%가 훨씬 넘은 94.1%가 낙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이 상황도 2016년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안정적으로 붙여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요구되는 게 감귤원의 비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비료 사용에 대해서 전차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꽃비료라는 것은 꽃이 필요보다도 많이 왔을 때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입당 하나씩 꽃이 왔을 때는 거의 꽃비료를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래처럼 입당 꽃이 3개, 4개, 5개 이렇게 꽃이 왔을 때는 반드시 꽃비료를 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꽃비료를 주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이 필 때 꽃비료를 줍니다. 근데 꽃비료라는 것은 사전에 대부분 15일에서 20일 전에, 즉 꽃이 피기 전에 그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지 못했다면 연면살포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꽃비료를 못 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매가 있는 상황에서도 요소를 가지고 연면 시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름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열매가 지금 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여름비료를 주지 않으면 열매가 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5월 하순이 되면 가리가 중심이 되는, 즉 황산가리를 이용한 여름비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낙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착과 안 된 나무도 비료를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대부분 가을 비료를 통해서 이렇게 충실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봄에 먹는 비료로 꽃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가을과 겨울에 먹은 비료를 가지고 충분히 쌓는 양분을 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실질적으로 꽃이 만개가 될 때쯤 되면요, 나무에 갖고 있는 모든 힘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 소진된 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리낙과를 막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봄순 녹화를 빨리 시켜서 봄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꽃이 만개가 돼서 꽃잎이 떨어진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순이 자라고 있고 그 순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빨리 이렇게 순을 굳혀줌으로써 그 식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약하다 하면 여러분 황산 마그네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요소를 혼용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요소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요소를 20g에서 30g 정도 말당 기준으로 하시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40에서 60g 정도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주고자 하는데 갑자기 온도가 막 높고 이렇게 25도씨 이상이 되는 온도가 지속이 된다, 이랬을 때는 약해 주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주는 양을 60g이 아니라 40g 정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여름 비료는 대부분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줍니다. 대부분 질소화, 가리 비료를 기준으로 주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 일반 농가에서는 20일 복비를 가지고 이렇게 여름 비료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일 복비를 사게 되면 염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질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 껍질이 질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이게 산이 좀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용 비료인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비료로서 저게 사진을 뽑아보면 지금 이런 슈퍼원예라든지 하나름 특허처럼 이렇게 원예용 비료, 즉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이런 비료들을 사용했으면 당 품질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슈퍼 21처럼 20일 복비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저기 슈퍼원예처럼 이게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황산가리가 들어있으면 이 황의 역할이 품질 향상이라든지 향기, 맛, 색에 많은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90년도에 제주 시험장에서 이렇게 감귤을 가지고 비료 시험한 걸 봐도 연마가리를 사용했을 때와 황산가리를 사용했을 때 당도가 0.5브릭스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름 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연마가리가 들어있지 않은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과 7월이 되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검은점 무늬병, 그 다음에 더댕이병, 궤양병, 그 다음에 깍지벌레와 그 다음에 총치벌레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검은점 무늬병 같은 경우 발생 조건이 이게 비가 있고 수변이 돼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건조했을 때는 잘 안 발생이 됩니다만은 수변이 돼서는 발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병의 종류는 한 30여 종이 됩니다. 우리 감귤에. 그리고 주요 병이 15종이 되지만 여러분이 익혀 있는 그런 종류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6종류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충해도 보면 50여 종이 되고 주요 해충이 10종이 되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해충 보통 4-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뭐냐, 우리가 병이라는 것들이나 충이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지하는 약제 또한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점병은 우리 감귤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는 그런 병입니다. 열매 모양이라든지 품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서 가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병들이 대부분 보면 죽은 가지에서 대부분 포자가 발생이 됩니다. 죽은 가지에서 이 병자각과 병포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온도가 맞춰주고요, 수변이 되면 공중으로 비산돼서 열매라든지 가지 이런 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점 무늬병이라 하면 흑점병으로만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런 흑점병들이 저런 세포를 뚫고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그 식물의 병점 세포를 뚫고 갔을 때는 또 다른 병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꼭지썩은병이나 아니면 수지병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은점병이라는 것은 지금 하단부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우리 병균이 침투하다가 그 침투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검은 점들이 우리가 흑점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옆에 지금 사진이 꼭지썩은병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꼭지썩은병이 흑점병균인 즉 검은점 무늬병균에 의해서 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꼭지에는 이 검은점 무늬병에 대한 우리가 흑점병균에 대한 내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온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예비지가 없이
열매만 달린 가지가 많았을 때는 저런 꼭지성원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포장해서 보면요, 대체적으로 일반 온주 가원에서 보시면 10월달 이후에 한 5%에서 15% 정도가 이 꼭지성원병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꼭지성원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게 열매가 이게 진물이 나면서 아니면 곰팡이가 피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런 모양에서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매가 떨어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꼭지성원병들은 전부 다 상품에 우리가 말하는 상품, 즉 S담에서 M 사이즈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은점 무늬병이라든지 이런 그 포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대부분 5월 말에서부터 시작이 해서 6월, 7월, 8월 사이에 급증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20도씨에서 12시간 걸려야 우리 포자가 침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24도에서 28도씨 여름철이 되면요 8시간, 6시간이면 대부분 포자가 침입을 해서 피해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15일 기준, 25일 기준으로 이게 방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제에 앞서서 이 발병 원인이 되는 죽은 가지와 전정 가지를 잘 제거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 통풍이 잘 돼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수분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해마다 흑점병균이 발생하는 정도를 쭉 보시면요, 그 해에 이 장마가 언제 오느냐, 수분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이 흑점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철이 되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흑점병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창가병인데요. 지금 여러분 5월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시기에가 비가 많이 오면은 대부분 새로 나오는 봄순이라든지 어린 열매에 창가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6월과 7월에 장마 기간에 주로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래가 좀 기간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5월 들어서 원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비가 지금 과거에 전례 없이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잿빛 곰팡이병 방지하실 때 같이 대부분 더댕이병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방지하시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 꽃잎이 안 떨어졌거나 아니면 봄순이 잘 굳지 않은 상태라면 궤양병 약을, 창가병 약을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궤양병도 마찬가지, 궤양병은 이제 고온이 되면 많이 퍼져갈 겁니다. 여러분 전차에서 궤양병을 이게 순이 올라올 때 방제를 기계주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 이렇게 감염은 많이 안 됐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과거에 궤양병이 걸려있던 그런 가원이라면 지금 시기에서도 다시 한번 궤양병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고온이 흐른다면 이게 우리 봄순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순에 이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봄순이 굳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름순이 나오는 시기에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궤양병 약인 보르도액이나 동제를 쳐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렇게 돌풍이나 강풍이 불 때도 반드시 지난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동제를 이용해서 예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제 돌풍이라든지 태풍이 올 것이 예약이 된다면, 예정이 된다면 미리 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깍지벌레 때문에 지금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깍지벌레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깍지벌레 방제가 왜 자꾸 힘들어지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 기상이 바뀌면서 과거마다 이 깍지벌레 이렇게 뭡니까 알에서 이렇게 부화되는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6월 말에 사용해라, 7월 초에 사용해라 이렇게 하지만 6월 말 7월 초에 살포하다 보시면 이미 우리 가온에서는 깍지벌레가 성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밀랍을 먹고 나오는 전 어린 유충들이 보인다 하시면 그 보이는 유충을 첫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첫 방제를 하시고 그 후에 15일 후에 다시 2차 방제를 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제 시기를 보면 1차가 이게 우리가 1년기가 끝나갈 무렵에 대부분 1차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년기가 다시 시작되는 중간 단계에서 2차 방제를 해주시는데 대부분이 그 시기가 언제냐면 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됐을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원에 깍지벌레가 많다면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루비 깍지벌레입니다. 루비 깍지벌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세리아는 밀랍을 이렇게 우리 유충들이 먹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잘 가능하지만 루비 깍지벌레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루비 깍지벌레는 깍지벌레가 있는 그 가지를 상세히 보시면 지금 하얗게 점이 찍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약간 붉은색, 갈색 계통의 어떤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것들이 전부 다 유충입니다. 대부분 저런 유충이 보이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15일 후에 재방제를 하시면 깨끗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알에서 부화되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월 말 7월 초에 부화가 된다고 방제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방제를 해서 대부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과원마다 이 발화 시기가 즉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원에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루비 깍지벌레도 그 1년기가 끝나갈 마렵 즉 첫 보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날 때쯤에서 1차 방제하시고 15일 후에 2차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 7월이 되면 우리 응애 종류 중에 작은 응애들이 이제 열매로 그 다음에 옮기는 시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봄철이 되면 어린 순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열매로 가면서 증식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런 간자와 응이라든지 먼지 응애라든지 이런 작은 응애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응애들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방제를 할 때라면 대부분 일반 응애약으로는 전체적으로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말 7월 초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기계제를 이용해서 방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농응애까지도요. 방제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흑점병 약과 기계제를 섞어서 방제하셔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6월 하순과 7월 중순 사이에 대부분 검은점 무늬병 약인 다이세넴이라든지 일반 그 약을 아마 섞어서 분명히 칠 될 겁니다. 그 치실 때 기계제를 200배를 해서 혼용 살포하시면 피해 없이 이 응애 종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7월에 기계유제를 칠하면 기계유제 피해 때문에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기계유제가 피해를 보는 것들은 대부분 기계유제가 유화가 풀렸을 때 그런 피해를 줍니다. 대부분 기계유제는 일반적으로 폐유에다가 계면활성제인 유화제를 이렇게 혼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오래 놔두거나 아니면 공기가 접하게 되면 대부분 유화가 풀려서 폐유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계유제를 혼용하실 때 갈색이 보이면 여러분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잘 유화시킨 다음에 주시면 약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유제 사용하실 때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총체벌레입니다. 이 볼록 총체벌레가 이렇게 6월과 7월이 되면 많이 열매로 넘어가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총체벌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지하는데 특히 우리 서귀포 지역의 남원 지역 같은 경우 가면은 저 방제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토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제 치는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15일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다이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총체벌레 약을 살포합니다. 여러분 15일 단위로 약을 살포하게 되면 저기 생활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6월 중순이 넘어서 가게 되면 얘네들이 생활사가 15일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10일을 살고요. 그 다음에 지하부에서 5일 정도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렇게 그 방제를 하면
15일에 방제를 하게 되면 위에 상부에 있는 총체벌레는 죽지만 지하부에 있는 총체벌레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오면서 알을 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음 15일 후에 방제할 때쯤 되면 많은 수의 총체들이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에서 번데기 형태로 갔다가 다시 성충이 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체벌레를 방제한다면 반드시 첫 방제 후에 일주일 후에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굳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방제를 해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방제를 해서 2차 방제가 끝나면 밀도가 충분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또 밀도가 증가하는 것 같다 하면 다시 또 2차 방제를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제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 대부분 총체를 예찰할 때 어떤 부분을 예찰하냐? 순을 가지고 예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녹화 안 된 순에서가 제일 총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녹화 안 된 순에서 관찰하시고요. 그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찰할 수 있는 하얀 종이에서 털어보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이렇게 열매에서 털어보고 있는데요. 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총체벌을 털었을 때 거의 대부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수정기가 하나라도 떨어졌다면 총체벌레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서 터는 것보다는요, 여름순이다, 봄순이나 순이 굳지 않은 상태에 가의 것을 털어보시면 총체벌레가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할 때는 순이 녹화되지 않은 그런 순에서 예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비지 확보가 필요한데요. 예비지 확보에는 우리가 꽃전정과 조기적과 그 다음에 여름순 확보를 위한 여름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전정은 4월 중하순에 원래는 해당됩니다만은 이거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기적과입니다. 조기적과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순 확보를 해서 여름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비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4월에 꽃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하셨다가 내년에는 이런 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작은 콩만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콩, 즉 대두 정도가 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꽃전정을 하셔야 좋은 예비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꽃봉오리가 있는데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 부분에서 전정을 하시고 남은 열매를 따내시면 그 부분에서 좋은 예비지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꽃이 너무 많을 때는 저렇게 전정을 해서 예비지를 많이 받아 가시면 여러분 열매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거리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지 전정을 하셨는데도 순에서 안 나오고 꽃이 이렇게 왔다. 이럴 때는요, 꽃봉오리가 보이면, 즉 2호파일 경우는 꽃봉오리가 보일 때 바로 전부 다 훑어내시면 마지막처럼 예비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지 만드는 과정인데요. 예비지 확보를 위해서 봄에 전정을 했는데 거기서 꽃이 왔다. 그러면은 그 꽃이 보일 때 훑으시고 그 다음에 놔두시면 마지막 순처럼 순이 발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예비지가 확보된 지금 상태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꽃이 만개가 되는 시점이 아닌, 즉 꽃봉오리가 우리가 보이는 시점에 우리가 예비지 만들었던 것들을 가지를 훑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그 사진들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비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지를 만들어 놔야 열매를 키우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나무가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적과하고 여름전정을 하는데, 적과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열매가 없는 가지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야 뿌리 발생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이 모두 착과시키면 뿌리 발생이 안 되고요, 일육바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날 수 있는 엽수가 적고 열매 크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수세는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꼭지썩은병들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적과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상단부의 강한 가지 또는 대가와 여성 열매 가지를 제거해서 여름순을 발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적과한 모습입니다. 지금 상부에 한 15%에서 20%의 가지를 전부 다 따내서 위에 예비지를 쭉 확보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단부의 열매들이 적과를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상품 이 열매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품률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우리가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당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품질 또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적과를 6월 중하순이 되면 실시를 하셔서 따내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여름수확비 여름전정이 필요하신데, 여름전정은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들은 6월 하순에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전정을 하면 대부분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7월 20일 이후에 여름전정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열매가 없는 나무나 열매가 적은 나무에서 하는 일이고요. 열매가 많이 달렸을 때는 6월 하순에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측집 맨 위에 위치한 봄순 또는 결과지를 절단전정해서 만드는데요. 맨 위에 있는 가지가 아니고 밑에 있는 가지라든지 늘어진 가지에서는 대부분 여름순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위치한 가지를 대부분 10 내지 15%를 절단 전정 실시하시면 예비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적거나 없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7월 중하순에 하시면 됩니다. 상부에 강하게 뻗은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한 뼘, 즉 20cm 내외에서 절단을 하거나 열매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립으로 서 있는 가지 15cm 정도에서 봄순을 중간에서 절단 전정하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예비지가 나오고 이렇게 여름순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지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순을 확보했다면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름순에 예상되는 병해충들이 보면 귤귤라방이라든지 진딧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순이 발화가 시작되면 7에서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제 약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총체벌레 약하고 같은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총체벌레 약을 섞지 않더라도 여름철에 이렇게 귤귤라방 약과 진딧물 약을 이렇게 진딧물을 방제하시면 일반적으로 이게 여름철에 발생하는 총체벌레나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에 궤양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르도액이나 동제 같은 경우도 사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품질 강물 생산을 위한 한번 타입백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입백 피복이 대부분 6월 중순 되면 타입백을 피복합니다. 여러분, 타입백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피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점적 관수시설이 있다면 빨리 피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점적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최대한 늦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피복할 때는 우리 가원의 특성이라든지 착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건들을 잘 살펴시고 우리가 피복을 시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복 시 고려해야 될 내용 중에 이게 점적 호수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건조한 거냐, 비가 안 와서 건조한지 아니면 비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20일 정도 비가 안 왔더라면 대체적으로 한 20톤 정도의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피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피복 시 강우가 너무 많아서 땅이 습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토양을 건조시킨 후에 피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피복을 일찍 하거나 너무 늦었을 때 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당도가 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입백 피복을 성공을 해서는요, 일반 재활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재배 규모를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들은 최대로 2,000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세밀한 재배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면 실질적으로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재식 상태를 유지해야 되면 밀식하지 않도록 간벌을 하셔야 되고 방풍수 정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나 일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감기류를 재조정하고자 한다, 줄이 안 맞다 이럴 때는 배수로 설치라든지 일항 설치를 하면서 성목 이식을 한 겁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서 줄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품종이
이게 이 품종들이 많다 하면 한 품종으로, 즉 이게 우리가 성목이식을 하는데 조생과 극조생이 많이 섞여 있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품종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정생산 기반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 환경 개선하는 방법 중에 간벌을 통해서 이렇게 줄이 잘 맞아 있을 경우에는 열간벌 신시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항을 만들어서, 일항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간벌한 그 간벌목을 굴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항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항을 만들면서 살짝 이렇게 이 일항을 만들 때도 높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부분과 고랑의 낮은 부분의 높이가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항을 만들어서 가시고 피복을 하시면 훨씬 가원이 이게 품질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 환경을 개선한 후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타입백을 피복을 했다면 9월에 태풍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9월 태풍에 예를 들어서 그 기둥을 싸주지 않으면 비가 오는데 기둥을 타고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풍 올 때 기둥 타고 물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간 물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보통 40일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가 그 열려 있으면 그것에서 양쪽으로 세 나무까지, 즉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섯 나무가 피해를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저런 밑둥을 쌓아 주셔서 태풍이나 비가 올 때, 호우가 올 때, 폭우가 올 때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빗물이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비가 온 다음에는 가서 한번 피복을 한번 걷어 보셔야 됩니다. 피복을 걷어 보셔 갖고 지금 첫 번째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말라 있다면 이거는 그냥 닫으셔도 좋습니다만은, 두 번째 땅처럼 이제 땅이 마르지 않고 빗물이 들어갔다면 걷으셔서 말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제주도 토양은요, 대부분 걷으셔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토양이 마릅니다. 근데 더 갇혀져 있을 때는 40일 이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이 오르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항을 만들다가 봐도요, 일항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고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고여서 이렇게 녹조가 생길 정도로 그냥 방치해 버리시면 밑에 부분에 과습이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쓸어 주시거나 아니면 불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낙과됐거나 아니면 낙엽이 됐을 때도 그걸 쓸어 주셔야만이 훨씬 우리가 타입백을 깔았을 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량했을 때하고 이게 정상적이었을 때를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낙엽이 됐을 때는 빨리 청소해 주는 것도 여러분 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빨리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피복을 열어서 토양을 건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물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요, 점적관수에서의 물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점적관수를 통해서 물 관리할 때 물을 어떻게 주느냐가 우리가 고품질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타입백 피복을 했을 때 일일 관수량은 5mm 이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5mm라는 것은 300평당 5톤 기준입니다. 5톤 이상을 줬을 때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5톤 이내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5톤을 줄 때도요, 대부분 점적 관수로 주기 때문에 이 물 주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해서 1시간을 물을 줘버리시면 물이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관수 방법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15분을 줬다면 30분을 쉬었다가 다시 15분을 주고 다시 30분 쉬었다가 15분을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인터벌로 이렇게 물을 주는 거를 띄엄띄엄 주시면서 물을 최종적으로 5톤 이내로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물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웬만하면 오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해가 뜰 무렵에 물을 주셔서 이 낮 기간 동안에 나무가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타입백 피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 착과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적정 착과량 유지하는 건 뭐냐면 나무가 이게 버티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의 그 열매를 가져가셔야만이 당도가 꾸준히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게 고품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당도가 대부분 15 이상이 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과원들을 가서 보시면 나무 그 감귤 나무가 이게 뭐 노랗게 돼서 수혜가 떨어지느냐? 수혜가 안 떨어집니다. 그분들 가보면 나무가 싱싱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예비지를 많이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다 착과가 될 경우에는 빨리 봄 전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을순 발생한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수세가 강한 여름순을 예비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착과량이 많을 경우에는 꽃 전정을 통해 또 예비지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게 과거에 예비지 확보하는 데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꽃핀 나무에서 예비지 만드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중에 첫 꽃이 피는 시기, 즉 족꽃이 필 때쯤 되면은 이렇게 꽃 전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과량이 많을 경우에는 6월 하순에 1차 적과를 전부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 1차 적과도 하부 적과보다도 상부 적과입니다. 상부의 15% 내지 20%를 완전 적과를 하셔서 거기에서 다시 순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만이 여러분이 예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가비가 최대한 15대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과보다 예비지 확보로 적정 착과량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순을 받으시는 것이 적과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잎을 놔두는 것보다 새로 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6월 하순이 되면 일대적으로 적과를 하셔서 상부에서 예비지가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2차 그 교육도요, 강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폭에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끝내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실행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